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오프라인 강연 사업을 하고 있는 김지훈입니다. 저는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에서 그 강연을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하니까 그 강연, 오프라인 강연이랑 유료 구독 모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주 밸류에이션과 실적은 어떤가요? 바이오주 밸류에이션이 높죠. 높은데 막 2차전지만큼은 아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40배 정도 후반에 내년에 40배까지 떨어지고요. 셀트리온이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비슷해요. 근데 매출의 성장이나 이런 거는 바이오로직스가 좋고요. 셀트리온이 내년에 31배, 그리고 알테오젠도 흑자 전환했죠. 그래서 알테오젠이 내년에 43배 비싸요. 그리고 유한양행이 생각보다 비싸요. 81배. 근데 내년에 48배로 떨어지고요. 제가 관심 있는 SK바이오팜이 비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알테오젠,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보다 훨씬 밸류에이션 쌉니다. 올해 49배고요. 내년에 29배 예상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번 싹 계산을 해봤어요. 뭐 한올 바이오파마 500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회사도 흑자 전환 기대를 하는 거고요. HK 이노엔이 밸류에이션 쌉니다. 16배, 내년에 13배입니다. 그래서 평균값을 한번 봤더니 제약바이오 평균값이 500배짜리 이런 거 다 빼고 하면 대략 제약바이오도 평균 밸류에이션이 60배 후반까지 나옵니다. 한 거의 70배 중반까지 나오고요. 내년에 한 평균 밸류에이션이 한 40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배, 26년 평균 PER 기준 한 40배 기준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40배에는 요 한올바이오파마 120배 포함했습니다. 포함해서 한 40배 정도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딱 평균값이에요. 알테오젠 딱 평균값이고, 그나마 싼 게 SK바이오팜하고 HK 이노엔 정도다. 한미약품도 좀 싼 편이고요. 그 다음 실적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앞자리가 계속 바뀌어요. 여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덩치 진짜 크죠. 근데 지금 매출은 20%씩 계속 성장합니다. 4조 대, 5조 대, 6조 대, 7조 대. 그래서 27년 기준으로는 7조 6천억까지 예상하고, 장기 그림이 중요합니다. 영업이익 사이즈도요 계속 달라지죠. 올해 1조 9천억대, 내년에 2조 2천억대, 27년에 2조 6천억대를 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면서 PER 밸류에이션은 계속 낮아진다 말씀드리고요. 셀트리온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도 올해 1조 1천억대, 내년에 1조 6천억대, 27년에 한 2조대 영업이익 예상하고요. 매출도 사이즈가 달라져요. 4조대, 5조대, 6조대 이렇게 매출 커지고요. 알테오젠도 이제는 알테오젠도 숫자가 찍히는 회사로 봅니다. 올해 드디어 2천억대 매출로 올라오고요. 내년에 6천억대 올라갑니다. 완전히 내년부터 이제 마일스톤이랑 기술 이전 단계별 그 들어오는 돈, 그죠? 그거, 그 다음에 원료의약품 관련된 부분, 그 자회사 알테오젠 바이오로직스 그거 관련돼서 들어오는 매출 들어오는 것들 보면 6천억대, 7천억대, 뭐 28년에 많게는 8천억, 9천억까지 매출 사이즈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이제 완전히 1천억대 이상의 영업이익 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올해 1,400억 정도 예상하고요. 내년에 5천억대, 27년에 6천억대. 그래서 사실은 바이오텍 회사인데 알테오젠은 이제 숫자가 완전히 찍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이 큰 거 8조 이상 되는 거 중에 가장 매출과 이익이 무슨 엔비디아처럼 성장하는 회사가 SK바이오팜입니다. 투명해요. 그리고 아주 심플합니다. SK바이오팜도요 매출이 그냥 5천억대, 7천억대, 9천억대, 27년에 1조 이상의 매출 예상하고요. 영업이 역시 여기도 2배씩 성장해요. 9천억대, 1,700억대, 3천억대, 4,200억대 이렇게 커지고요. 아마 28년도 정도 되면 영업이익만 5천억 넘는 사이즈까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한양행도 역성장은 없습니다. 2조 2천억, 2조 4천억, 2조 6천억까지 커지고요. 영업이익단에서 1,200억, 1,900억, 3,000억 이렇게 커진다. 리가켄바이오도 이제 마일스톤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1,800억, 2,500억, 2,900억에서 3,000억, 영업이익단도 87억, 450억. 근데 27년에 기술 이전 관련돼서 마일스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이게 적자로 나올지 흑자로 나올지는 좀 더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ABL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ABL바이오 올해 뭐 역대급 매출 찍을 것 같아요. 1,000억 넘을 것 같아요. 1,000억대 영업이익 250억인데 내년에 영업이익 133억 적자라고 해놨는데, 요것도 마일스톤이나 기술 이전이 어떻게 매출과 이익 실적에 반영됐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HK 이노엔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아마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PCAB 제제는 PPI 제제를 완전히 이제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요. PCAB 제제가 현재 시장 전체 시장에서 한 20% 미만이라면 이게 최소한 40에서 50%까지는 커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매출 성장률이 좀 떨어져요. 올해 1조 매출, 내년에 1조 1,000억. 그 다음에 27년에 1조 2천억 정도, 한 자릿수 정도, 한 7에서 8% 성장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근데
자릿수가 바뀝니다. 800억대에서 1000억대, 1300억대, 1500억대 이렇게 숫자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제가 숫자 갖고 온 회사들은 좀 안정적으로 매출가익이 성장하는 회사다. 그리고 실제 그 제약바이오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나 기술 이전 측면, 빅파마들한테 기술 이전 측면도 완전히 검증된 회사만 이렇게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바이오주 관심 종목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그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나 ABL바이오 모두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다음 달에 그 회사들 주가가 좀 싸지면 그때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현재로서 주가 측면으로 가장 매력적인 회사는 역시나 최근에 주가 전혀 못 올랐던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너무 심플해요. 이 회사는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가 매출이 잘 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2분기에 엑스코프리의 총 처방 건수는 11만 3034건으로 역대급 처방 건수로 갱신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D2C라고 하는 뭐죠? 다이렉트 투 컨슈머, 직접적으로 소비자들한테 광고를 노출했어요. 그래서 마케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아마 D2C 효과가 연간으로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보다 내년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요.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죠. 파이콤파도 있고 브리비액트도 있고 이런 경쟁사들이 일종의 제네릭이 나왔습니다. 특허합의가 일찍 만료되면서 제네릭이 나오면서 경쟁사들의 약들의 매출이 감소했어요. 그 혜택을 온전히 SK바이오팜이 누리고 있는데요. 왜냐면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엑스코프리가 소위 말하는 브랜드 파워, 그러니까 경쟁사들의 약인 앱티옴이나 파이컴파 제네릭 출시 때문에 매출이 감소했는데 안정성 데이터, 그 다음에 발작 소실, 효능, 성능 가장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력, 그리고 데이터까지 이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엑스코프리가 상대적으로 처방의 우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는데요. 월평균 처방 건수가 기존의 2,000건에서 월평균 3,000건으로 처방 건수가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처방 환경, 처방 건수, 경쟁자 진입 지연,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3세대 뇌전증 치료제 중에 85%의 압도적인 반응률로 타 신약 대비 안정성을 입증했고요. 미국 위주의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가 인하에서도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는 미국을 넘어서 한국, 중국, 일본에 허가 신청을 하고 있고 추가 로열티 수입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매출 판매 추정치는요 계속 올라갑니다. 4.28 밀리언 달러에서 4.37 밀리언 달러로 판매량 추정치가 올라갔고요. 이 회사는 원래 이 소위 말하는 엑스코프리 뇌전증 치료제의 큰 시장은 전신 발작입니다. 부분 발작 조금 더 작은 시장이에요. 예를 들어 전신 발작이 70%라면 부분 발작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부분 발작으로만 이렇게 매출을 폭증시킨 건데 드디어 전신 발작으로 아마 올해 연말까지 임상 3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먹기 편한 현타액이라고 하는데 현타액 제형 변경으로도 연내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 발작에서 전신 발작으로 정증 확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형 변경이 있고요. 현타액으로. 그 다음에 지역별 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뇌전증 치료제를 압도적으로 그 시장 탑티어로 계속 치고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엑스코프리가 우리나라 기업 중에 최초로 아마 27년도 말 정도면 미국에서 블록버스터 1조 매출 돌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7년도 말에 1조 돌파를 예상을 하고요. 아마 27년도 되면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다 합쳐서 1조 매출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1조 매출 돌파하는 거는 28년도를 예상을 하는 거고요. 또 이 회사가 구조적으로 좀 좋아질 거로 보는 게 원래는 3차 치료제로 많이 쓰이거나 4차 치료제로 쓰이는데 지금 마케팅을 하면서 더 빠른, 그러니까 2차 처방제로 업그레이드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약가 인하 정책, 그 다음에 관세 리스크 이런 부분이 모두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엑스코프리는 적응증, 연령, 지역 확장 모두 순항 중에 있다. SK바이오팜 자체가 엑스코프리라는 뭐 너무 단일 품목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정적인 시선까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 인정이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분기마다 미국에서 매출만 뭐 1,000억 넘게 나오는 사이즈고 내년은 그냥 기본 2,000억
사이즈까지 커질 거로 보고 있고요. 이익률이요 30%에 육박합니다. 어마어마한 이익률입니다. 제약회사 중에 30% 넘는 영업이익률 나오는 국내 제약사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SK바이오팜 올해 연간 영업이익률을 한번 봤습니다. 올해 25%,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사 5등 안에 들 정도의 연간 영업이익률이고요. 이게 내년에 33%, 30% 넘는 영업이익률로 개선되고요. 27년도에는 38%까지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중에 그냥 숫자로 증명하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가장 빠른 블록버스터 1조짜리 매출 탄생을 기대하는 SK바이오팜을 관심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주 최근 주가 현황은 어떤가요? 근데 바이오주는 사실은 모멘텀이 굉장히 세고, 그리고 사실은 바이오주도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이오주가 왜 그렇게 좀 주목을 못 받았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바이오주가 사실은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금리를 2번이나 하냐, 3번이나 하냐, 금리를 7월 달에 하냐, 9월 달에 하냐, 계속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졌고요.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를 공격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트럼프가 파월 가지고 지금 파월을 막 공격해가지고 파월을 끌어내리려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생각보다 금리 인하 쉽지 않네, 그런 우려가 있었고, 여러 가지 바이오가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2가지가 있었는데요. 바이오도 관세, 막 의약품 만드는 이제 소위 말하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빅파마들하고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사실은 기술 이전, 그죠? 기술 이전 라이센스 계약이 크게 터지고요. 그 다음에 빅파마들한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뭘 만들죠? 위탁 생산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빅파마들이 위축되면,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막 빅파마들한테 너네 미국 와서 공장 지어, 세금 내 하면서 관세로 엄청 공격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바이오 업계의 여러 가지 투자나 M&A 흐름을 상당히 망가뜨렸습니다. 2번째가 의약품 무조건 단가 인하해, 가격 싸게 해. 미국에서 하는 약가랑 유럽에서 하는 약가랑 똑같이 맞추거나 오히려 미국을 더 싸게 하면서 막 트럼프가 약가 인하 정책을 굉장히 세게, 제약회사들한테 그거는 엄청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최근에 가장 핫한 ABL 바이오를 포함해서 기존에 여전히 굳건히 코스닥 시가총액 1등을 유지하는 알테오젠 같은 회사들은 바이오 플랫폼 회사들이에요. 알테오젠은 SC제형 플랫폼, ABL 바이오는 뭐죠? BBB 셔틀이라고 하는 내투과성 질환 플랫폼,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뭐죠? ADC, 이중항체 약물 접합체 플랫폼, 이런 다 일종의 플랫폼으로 기술 이전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 탄탄해요. 근데 오히려 기존에 우리나라 제약사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회사들 있잖아요. 한미약품, 녹십자, 종근당, 대웅제약, 이런 전통 제약사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전통 제약사들은 다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소위 말하는 전통 제약사에서 바이오텍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수익률 현황을,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알테오젠이 작년에 238% 상승했어요. 대표적인 바이오텍 회사죠. 올해도 굳건해요. 36%.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작년에 68%, 올해 28%. 여기도 뭐 시장 평균보다는 초과 상승이 나고 있고요. ABL 바이오가 요새 제일 핫한 바이오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이제 9등까지 올라왔어요. 원래 50위권 밖에 있는 회사입니다. 172% 상승하면서 바이오 회사 중에 제일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예 제가 빼버린 회사가 있습니다. 다 비만 치료제 관련 회사들이에요. 펩트론이라는 회사 코스닥 시가총액 3등까지 올랐어요. 에코프로를 제쳤습니다. 역대급으로 올라왔는데 잘 모르겠어요. 비만 치료제. 사실은 비만 치료제에 관심이 있으면 저는 차라리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같은 글로벌 비만 치료제 회사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비만 치료제가 너무 어렵냐, 얘기하자면 길지만 바이킹 테라퓨틱스라고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한미약품, D&D 파마텍, 뭐 방금 말씀드린 펩트론, 이런 회사들보다 기술력이 떨어지지 않는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가 결론적으로는 임상 실패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검증된 치료제로 실제 우리가 먹고 있는 젯바운드라든지 뭐 오포글리포론이라든지 실제 우리가 먹는 비만약들 있잖아요.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 일라이릴레의 비만약, 이런 검증된 것들 아니면 저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바이오텍이 하는 플랫폼, 그리고 제일 큰 시장 항암제에서 임상 글로벌로 진행하는 회사들을 보자. 아니면 실제 제약회사 중에 엄청나게 돈 잘 벌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바로 대표적인 게 SK 바이오팜이거든요. 이런 회사들 위주로 압축해서 보자. 차라리 그러면 신약 개발하는 거 제가 되게 리스크 있다고 보는 회사들이 뭐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예전에 신라젠 얘기 잘못했다가 방송 막 8개월 동안 나오지 못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에 뭐 계속 임상 실패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HLB 이런 회사들 좀 조심해야 된다 보고 있어요. 시가총액 덩치는 엄청 큰데 오히려 리스크 있다고 보고요. 차라리 그럼 아싸리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약 만드는 일종의 제약회사의 파운드리 같은 거잖아요. TSMC, 제약회사의 TSMC 같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은 우리가 싸고 빠르고 잘 만들거든요. 품질 경쟁력도 있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 좋아요. 숫자가 딱딱 찍혀요. 공장 계속 증설을. 인천 송도에 가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공장이 인천 송도를 먹여 살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공장 계속 증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 현황을 보시면 역시나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알테오젠이 수익률을 드라마틱하게 올리고 있고요. 나머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 딱 그냥 평균 수익률이에요. 바이오주 평균 수익률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반기에 바이오주가 주도주의 자리를 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벌써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미 하반기는 조방원, 조선방산 원전 지고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뜬다,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굉장히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어렵지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익률 단에서는 바이오텍이 좋았고, 전통 제약사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요 밑단에 여기도 제 관심 회사인데요. HK 이노엔이라고 있어요. 여기 25% 평균보다 훨씬 2배 넘는 성장이 나오고 있죠. 여기 뭐 하는 회사냐면 우리 HK 이노엔은 되게 다양해요. 건강기능식품도 해요. 그러니까 그 헛개수라고 하는 숙취 해소제도 만들고요. 여기가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주력은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라고, 우리 사람이 10명 중에 2명은 다 위쪽에 문제가 있다고, 위험 증상이 다 있다고 해요. 그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가 원래는 PPI 제제를 썼는데 PPI 제제에서 HK 이노엔이 PCAB 제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우리 왜 알테오젠이 IB 제형을 정맥 주사형을 SC 제형,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것처럼 그런 새로운 형태의 PCAB 제제를 통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를 글로벌로 계속 침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관련해서 미국의 FDA 승인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시장 포텐셜이 커서 이 회사도 실적도 딱딱 안정적으로 찍히고 있기 때문에 연평균 25%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전통제약사들 굉장히 부진합니다. 대웅제약 5% 정도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한미약품 1%밖에 상승 못했어요. 그 다음에 전통제약사 종근당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여기 보시죠. 그 다음에 대웅제약 5% 아까 말씀드렸고, 녹십자 지금 마이너스 24%예요. 그래서 전통제약사에서 빅바이오텍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으니까 오히려 이럴 때 바이오텍 회사들을 좀 열심히 공부를 해두시면 상당히 기대감이 있다. 그럼 앞으로 바이오는 어디가 뜰 거냐? 앞으로 사실 상당히 많이 기대되는 거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제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치료 효과도 높고 안정성도 생각보다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에 위협 요인이 있을 거라고,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정성 측면에서도 검증이 끝났다. 그렇게 지금 방사선 동위원소 관련돼서 상당히 기대감이 크고, 빅파마들도 글로벌 제약사들도 차기 후보군으로 여러 가지를 꼽았는데, 이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우리 바이오텍들이 잘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ADC, 항체 약물 접합체, 요거 1등으로 꼽았고, 두 번째로 이 RPT,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제를 뽑았어요. 그거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잘하는 게 지금 사실은 SK 바이오팜도 방사선 동위원소 쪽으로 상당히 공격적으로 파이프라인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회사 중에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펩트론도 방사선 동위원소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 계속 공부해봐야 된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떠오르는 게 TPD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제 치료제. 이 단백질 관련된 분해제 치료제가 새로운 글로벌 제약사들이 꼽은 새로운 성장 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빅파마들이 어디에 기술 이전하고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고
하고 어떤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지 그런 걸 보셔야 된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어찌됐든 트럼프하고 파월하고 싸우든 말든 금리는 내릴 겁니다.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 금리 9월달 인하할 확률은 96%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면 당연히 바이오텍 관련된 회사들이 좋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바이오텍 회사들은 조달금리라는 게 중요한데 금리를 낮아지면 당연히 여러 투자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요. 바이오텍 회사들이 투자를 잘 받으면 당연히 그 회사들이 여러 가지 원료 의약품이나 약을 개발하는 걸 위탁 생산을 가장 잘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한테 맡기겠죠. 그러거나 기술력 관련돼서 리가켄바이오 같은 플랫폼 가진 회사들, 알테오젠 같은 플랫폼 가진 회사들하고 다시 기술 이전 계약을 다시 활발히 맺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최근의 주가 현황은 부진하지만 실적이 나빴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모멘텀이 뭔가 꺾인 것도 아니고,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뭔가 연구개발 상황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다. 그런데 다만 이 소위 말하는 트럼프 미국 정부에서 약가 인하, 그 다음에 관세, 요 두 가지 매크로적인 이슈가 문제가 됐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늦춰지는 거 아니냐, 그런 말 그대로 우려 요인, 매크로, 지정학적 요인, 이런 게 제약바이오 주가를 누른 거지, 제약바이오 펀더멘탈은 굳건하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9월달, 10월달, 11월달에 굉장히 중요한 학회가 몰려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항암제 관련된 학회들, 아스코, 에스모, 굉장히 많은 미국 혈액암학회, 이 학회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대형 빅딜이 터지고요, 여기서 중요한 임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바이오가 가진 다양한 모멘텀들을 보면 최근에 주가는 부진했지만 제약바이오는 반드시 하반기에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매우 중요한 업종이고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에는 2차전지가 코스닥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는데 지금은 일단 검증됐죠. 1등 알테오젠 바이오죠. 그죠? 아까 제일 핫한 ABL 바이오 9등, 그것도 바이오죠. 시가총액 5조까지 올라온 리가켄 바이오도 바이오죠. 자, 보세요. 알테오젠 거의 22조, 리가켄 바이오 거의 5조, 그 다음에 ABL 바이오도 거의 4조 5천억. 이것만 합쳐도 32조입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총이 450조거든요. 대략 440조에서 450조 왔다 갔다 해요. 코스닥 시총이 지금 좀 내려왔죠. 400조라고 볼게요. 400조라고 보면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의 시총만 32조라고요. 그럼 400조에 32조면 몇 프로죠? 8%입니다. 그러면 다른 여타 작은 바이오 회사들까지 다 합치면요, 12%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코스닥 시총에서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전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하반기 반드시 봐야 되고, 중장기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최신 업황은 어떤가요? 굉장히 카테고리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고 커지고 있고, 거기서 국내 이 바이오텍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꾸준히 2030년까지 8% 정도 성장하는 굉장히 견고한 시장이고요. 전 세계 처방의약품, 그죠? FDA 승인 받은 거, 유럽에서 승인 받은 거, EMA 승인 받은 것들만 2030년에 의약품 판매 매출이 몇 조냐면요, 약 2,500조입니다. 어마어마해요. 2차 전지나 반도체 시장보다 더 커요. 전 세계 처방의약품 매출이고,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2030년 기준으로 아마 2,500조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알아두시고요.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가 가장 핫하고요. 그래서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가 가장 크게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의 가장 탑 티어인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가 최근에 이슈는 좀 있었지만 여전히 덴마크 전체 시가총액 1등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미국의 일라이 릴리가 지금 노보노디스크랑 쌍벽을 다투는 비만 치료제 탑티어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사실 비만 치료제보다 더 큰 시장은 항암 시장입니다. 암 시장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ADC, 항체 약물 접합체,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중항체까지 엄청나게 시장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 ADC, 항체 약물 접합체로 승인 받은 약이 꽤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다이치 상교랑 아스트라제네카의 소위 말하는 ADC, 그 유방암 치료제로 NO2가 바로 ADC, 항체 약물
접합체 약입니다. 요 에너투가 2030년 기준으로 매출이 10빌리언 달러를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에너투의 장점은 유방암, 위암, 폐암, 다양한 고형암까지 적응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벌써 에너투 매출이 6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지금 비만 치료제를 우리나라는 경구용으로, 그러니까 먹기 편한 제형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경구용으로 엄청나게 지금 똑같아요. 알테오젠 그 정맥주사 제형을 SC 제형 피하 주사로 바꾸는 것처럼 여기도 D&D 파마텍 같은 회사들도 뭐 일동제약 같은 회사들도 비만 치료제를 최대한 체내 흡수가 편하고 먹기 편하게끔 경구용, 대량 생산에도 용이한 경구용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나 큰 분야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입니다. 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를 만드는 대표적인 게 소위 말하는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만들고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대표적인 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 SC를 여기도 뒤에 SC가 붙죠. SC 제형을 미국에서 신약 승인을 받아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 침투율은 조금 더디다고 해서 셀트리온이 좀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은 GI 이노베이션으로부터 도입한 이 소위 말하는 특발성 아토피 피부염 같은 거예요. 피부 질환 치료제로 레시게르셉트라는 거를 지금 일상 진행하고 있는데 요게 글로벌 소위 말하는 빅파마의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유한양행은 렉나자라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검증됐어요. 빅파마로부터. 그래서 유한양행이 지금 픽하는 회사들, 지아 이노베이션 거 지금 방금 말씀드린 피부질환 치료제 픽했잖아요. 그거 당연히 빅파마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BL 바이오가 플랫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어요. ABL 바이오는 콤파스 테라피틱스라는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바이오텍에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바로 001이라는 파이프라인이에요. 이게 연말에 데이터 공개가 나오고요. 여기서 잘 나오면 바로 그냥 FDA 가속 허가 신청까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서 지금 콤파스 테라피틱스에 기술이 이전한 거 진짜 빠르면 내년 26년도에 FDA 허가 승인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요거 당연히 항암제입니다. 항암 치료제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은 뭐 계속 지금 SC 제형 관련돼서 모멘텀이 그냥 거의 월별로 있어요. 자, 키트루다 머크의 항암 치료제인데요. 항암 치료제 중에 매출 가장 커요. 40조입니다. 작년 기준 매출 40조. 말 그대로 블록버스터 중에 블록버스터인데 이 키트루다를 SC 제형으로 바꾼 거 알테오젠에서 언제 지금 승인 예정되냐면 이제 딱 한 달 남습니다. 저희가 8월 22일 찍고 있는데 9월 22일 날 아마 9월 23일 날 키트루다 SC 제형 승인 예정돼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러면 당연히 알테오젠 마일스톤 머크로부터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또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경구용 비만 치료제 계속 이제 그 유럽 당뇨 학회가 있어요. EASD라고. 요거 9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일라이렐리부터 노보노디스크, 그 다음에 또 우리 D&D 파마테, 여기 또 일동제약 이런 회사들이 지금 9월달 학회에서 당뇨병 학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발표를 갖고 있고요. 지금 기대하는 거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그 유한양행 있죠. 유한양행의 그 렉나자도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데 머크랑 병용요법으로 쓰고 있잖아요. 키트루다랑 렉나자 병용요법이 전체 생존율을 올리면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ABL 바이오가 하는 BBB 셔틀 플랫폼입니다. 그랩바디 B.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요. 왜냐면 신약 파이프라인 거기에 플랫폼 모두 빅파마의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최근에 4조짜리 초대형 계획이 터졌잖아요. 근데 이 BBB2가 관련돼서 뇌질환 치료제는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데 사노피의 기술 이전한 ABL301 요게 임상일산 안정성 데이터가 올해 안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최대 4조 1000억의 이 BBB 플랫폼 그랩바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 요거 관련돼서 계속 지금 데이터랑 학회에서 증명하는 거 임상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크게 기대를 하냐면요. 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디날리라는 경쟁사가 있어요. 디날리가 바이오젠이란 바이오텍, 빅바이오텍의 이 BBB2가 일종의 비슷한 형태죠. 그 뇌질환 투과 플랫폼. 이 뇌질환 투과 플랫폼 기술 이전할 때 디날리 시가총액이 약 14조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는데 ABL 바이오 시총 얼마죠? 4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거 BBB2가 플랫폼 기술 이전 이거 성공해서 데이터 잘 나온다? 임상 데이터 잘 나온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이 ABL 바이오도 14조 시가총액 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왜냐면 그래파드 비로 사노피에 이미 플랫폼하고 파이프라인 모두 신약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한 검증을 받았어요, 빅파마한테. 근데 이 뇌투가 이 BBB 플랫폼은 지금 단순히 그냥 뇌투과성 질환, 뇌질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지금 알츠하이머 치매 쪽으로 확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라이릴리랑 바이오젠 이 치매 쪽의 탑티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왜 부작용하고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의 이 뇌혈관 장벽 셔틀 기술을 이용한 트론티네맘은 지금 이미 승인 받아서 트론티네맘은 올해 안으로 임상 3상 개시가 예정돼 있거든요. 더 빠르죠, 사실은. ABL 바이오가 하는 그 신약 그 파이프라인보다 훨씬 그래파드 비보다 빠른데 기존의 그 로슈가 진행했던 관테네루맙이란 이 뇌질환 치료제보다 이 BBB 셔틀, 뇌혈관 장벽을 이용한 트론티네맙이 훨씬 더 뇌투과성에서 아밀로이드를 빠르고 강력하게 감소시켰고 부작용까지 줄였어요. 안정성과 부작용을 모두 잡은 거죠.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개발사들, 그 다음에 치매 치료제 개발사들이 다 이 뇌혈관 장벽, BBB 셔틀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큰 거예요. 왜냐면 안정성, 부작용 모두 증명했는데 실제 이 임상에 대한 소위 말하는 가치평가 그리고 진행 속도 이런 거에 대해서 모두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냥 사노피로 끝나지 않고 실제 ABL 바이오에서도 다른 빅파마로 확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기대감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이 단백질 쪽 siRNA 쪽이랑 결합해서 근손실을 완화하는 적응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새로운 모달리티 확장성도 가지면서 플랫폼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 SC제형을 미국에서 팔고 있는데 약간의 판매량 둔화가 나왔죠. 그런데 유럽과 미국에서 지금 사실은 직접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미국의 공장까지 확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자체는 사실 일시적인 요인이 크고 바이오 시밀러로 이미 성공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런데 여기가 왜 주가 못 가냐면 신약 파이프라인이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약 파이프라인이 없으니까 밸류에이션 한계라고 하는데 지금 바이오 시밀러 제품은 11개를 이미 미국에서 팔고 있고요. 2030년에 2배 넘게 증가한 22개, 2033년에 41개까지 키운다고 하고요. 그리고 파이프라인도 임상 신약 진행하는 파이프라인이 현재 4개고요. 내년에 8개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임상의 데이터가 내년에 첫 임상 데이터 발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삼성 에피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 에피스랑 신약 개발이나 M&A를 같이 추진할 것으로 보여가지고 삼성 에피스도 삼성 에피스 홀딩스로 쪼개서 시작 개발이나 M&A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피스의 또 치밀한 본격적인 신학 경쟁이 예상돼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미국 생산 공장 아마 10월 달이면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CMO 위탁 생산 매출이 5년간 추가적으로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빅파마가 새로운 신설 법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나 중국계 바이오텍 기업들하고 기술 이전을 해서 협업 형태로 시작 개발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뉴코라고 신설 바이오 역할이 상당히 부과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ABL 바이오, 그 다음에 나이백, 일동제약 이런 회사들이 당연히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 그리고 역시나 중국 기업들도 이런 걸 굉장히 뉴코라고 하는 이런 새로 신설 기술 제휴하고 그렇게 외부 투자 받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헝루이가 엄청나게 혜택을 받았다. 빅파마들이 줄줄이 지금 특허 만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SC 제형으로 바꾸는 게 더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형을 변경하면요 특허가 연장됩니다. 그래서 SC형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빅파마들이 지금 제형 변경하면서 특허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허 만료를.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사실은 빅파마 지금 특허 만료되는 게 에비비, 존슨앤존슨, 로슈,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BMS, 그죠? 이런 회사들 머크 다 지금 특허 만료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SC 제형으로 바꾸면서 제형 변경으로 특허를 연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빅파마들이 후기 단계의 신약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기술 사는 거죠. 이미 파이프라인 2상 진입한 거, 3상 진입한 거, 1상 성공해서 아니면 완전히 상용화 단계, 초입 단계에 있는 거 그냥 기술 사버려요. 기술 이전 거래에서 후기 단계 파이프라인 비중이 빅파마에서 전체 지금 작년 기준으로
40%대까지 상승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거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그래서 지금 국내 아까 대표적으로 컴퍼스 테라피틱스의 기술 이전한 ABL 바이오의 ABL001이 연말에 추가적으로 생존 데이터 확보하면요, 바로 컴퍼스 M&A 가능성이 있고요. 유한양의 아까 알레르기 치료제 레시게르셉트 임상 이상 진입한다고 했죠. 그러면 사노피가 일종의 그 GI 이노베이션의 경쟁자죠. 사노피 듀피센트가 특허 만료가 2030년에 만료된다고 해요. 그러면 레시게르셉트가 성공하면 승인 시기가 겹치니까 바로 듀피센트가 이 GI 이노베이션 기술을 사가지고 특허를 또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제형 변경, 후기 단계 신약도 이 두 가지로 빅파마들이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R&D 지출 성장률 둔화됐는데 관세 부분 이제 완화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약가이나 노이즈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엄청나게 그 정리해고 인원이 뭐 30%가 넘었다고요.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상당한 구조조정이 진행이 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 리스크 완화, 구조조정, 자금 조달 문제가 지금 해결 국면에 있다. 그래서 빅파마가 살아나면요, 당연히 우리나라 바이오텍 기업들이 충분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최근 주가 현황은 어떤가요? 네, 2차전지가 최근에 좀 주가가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될 것도 많고, 분기 실적이 다 잘 나온 건 아니고 일부 기업들이 잘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내는데 여전히 확인 과정은 필요한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가 어제 8월 21일 기준으로 32%니까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그런데 2차전지 평균 LG에너솔루션부터 TC스틸까지 보면 제가 시가총액 상위 그룹에 있는 것만 갖고 왔는데 평균 11%니까 여전히 지수보다 훨씬 못 미치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거는 대형주 단에서 LG에너솔루션이나 포스코홀딩스나 LG화학이나 포스코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움 이쪽 시가총액 큰 거 위주, 그러니까 시가총액 10조 이상 되는 것들 기업들의 평균 상승률은 그래도 20% 가까이 나오면서 연초 대비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밑단에 보시면 좀 특징적인 거는 역시나 반도체랑 같이 결합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하이브리드 업체들,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도 하고 2차전지 사업도 하는 한솔케미칼이라든지 솔브레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단독으로 2차전지만 하는 기업들보다는 반도체와 2차전지로 사업군이 양분되어 있는 회사들이 상승률이 좋았는데요. 역시나 한솔케미칼이 80%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솔브레인도 거의 40% 가까운 상승률, 그 다음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약 15% 정도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밑단으로 가면 이제 그 실리콘 음극재 단에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약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저희 금요일날 찍고 있는데 금요일날 장중 기준으로는 플러스 전환이 됐고요. PNT가 최근에 주가가 좀 회복되면서 11%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뭐 여전히 뭐 엔캠 같은 경우는 1월달 대비해서 40% 마이너스고요. TC스틸 같은 경우도 여전히 마이너스 34%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 단에서 삼성 SDI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복이 못 되고 있다. 1월달 대비해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9% 정도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2차전지 내에서 철저하게 종목별로 차별화는 진행되고 있지만 회복되려면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최신 업황은 어떤가요? 네, 최근에 왜 주가가 조금 회복이 됐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중국의 구조조정에 대한 그 이슈가 가장 큽니다. 중국이 이제 배터리 업체와 소재 업체들, 그리고 특히 리튬 업체들에 대한 구조조정 얘기가 좀 세게 나오고 있고요.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효과는 정말 빠르면 올해 연말, 그리고 늦어도 내년 초 정도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반등한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 반등하면 당연히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악성 재고를 털 수 있고, 리튬 가격 반등한 부분을 양극재 판가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을 호재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크게 보는 시장은 북미하고 유럽인데, 유럽 시장은 회복이 되고 있는데 북미 시장에서 계속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떨어졌냐? 북미 시장 기준으로 8%까지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북미 시장도 25% 이상의 성장을 하는 데인데 8%까지 많이 떨어지면서 역시나 트럼프의 정부 정책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국 시장이 우리가 70% 넘게 점유율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부진하니까 LG엔솔, 삼성, SDI, SK 모두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특히나 미국의 그 OBBA 법안 때문에 9월달 이제 한 달이 뒤면 신차 구입에 대한 세제 혜택,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주는 세제 혜택이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주가에 대한 부담이 됐고요. 단기적으로는 북미 전기차 수요에 대한 성장 제약 요인으로 보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부분을 새로 나오는 북미와 유럽에서 신차들이 얼마나 이 세제 혜택 받는 부분, 세제 혜택 못 받는 부분에 대한 벌크업을 해줄 거냐인데, 그런 부분은 저는 매력적인 신차가 나오면 세제 혜택 부분은 충분히 벌크업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미 정책이 후퇴하고 있지만, 왜냐면 이 미국도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공화당의 표밭이 사실은 상당히 그 전기차가 공장이 많이 지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절대 무시 못하고 보고 있고요. LG엔솔이 공격적으로 북미에서 GM, 도요타, 혼다, 스텔란티스, 그 다음에 이쪽 폭스바겐까지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데, 북미에서 증설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북미에 대한 타격을 LG엔솔이 가장 크게 입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LG엔솔이 LFP를 가장 국내 배터리 셀 3사 중에 빠르게 생산 라인을 만들면서 LFP 관련돼서 ESS 쪽으로 먼저 양산을 시작했고요. 바로 미시간 공장에서 라인 전환을 했고,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에서도 바로 LFP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양산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 미국의 소위 말하는 꽉 잡고 있던, 그러니까 ESS 시장에서 중국의 CATL과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상당히 점유율이 미국에서 뺏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ESS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냐면, 미국에서도 ESS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40% 이상의 성장을 보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ESS 관련돼서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관세 때문에 약 40% 초반대 관세에서 내년에 56.8%까지 관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그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들어간 ESS 시장을 상당 부분 우리나라 배터리 셀 업체가 뺏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게 당장 결과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LG엔솔이 지금 ESS 스타트를 끊었지만 삼성 SDI도 ESS 관련된 매출이 또는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에코프로비엠 2분기 실적 나오는데 거기서 ESS로 나가는 양극재 매출이 2배 증가했습니다. 400억대에서 800억대로 증가했고요. 내년 정도 되면 분기당 1000억 이상을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ESS 매출이 점점 커진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LG엔솔과 삼성 SDI가 ESS 매출 또는 수주를 받고 있는다는 게 밑에 양극재 단에서 증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은 신차가 중저가 차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중저가 신차가 올해 하반기에도 10종 넘게 전기차 신차가 쏟아져 나옵니다. 내년엔 더 많이 나오고요. 내년에 15종에서 20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다행히도 보조금을 끊었던 독일을 비롯해서 독일, 영국, 제일 부진한 게 프랑스였는데요. 이제 프랑스도 하반기에 좀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 3인방 독일, 영국, 프랑스, 거기에 이제 이태리까지 포함해서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30%대까지 올라왔다. 그런 점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유럽에서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배터리셀 3사의 매출 비중이 미국이 40%고 유럽이 50%입니다. 유럽에서 회복이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셀 업체가 살아납니다. 폴란드 LG엔솔 가동률도 올라가고요. 삼성 SDI 헝가리 공장도 올라가는데, 문제는 유럽에서조차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중국 업체들한테 뺏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점유율을. 그런데 중국 업체들 뺏기는 부분 관련돼서도 유럽에서도 여러 가지 관세와 TCA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자체 생산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중국의 CATL 업체조차도 아마 헝가리 에코프로비엠 공장을 이용해서 양극재를 받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2차전지 업체가 전반적으로 회복 국면에는 있다. 그렇게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초과 공급이 얼마나 줄어들 거냐 여부인데, 초과 공급이 줄어드는 게 올해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내년 정도 말 되면 초과 공급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밸류에이션과 실적은 어떤가요? 2차전지가 2분기에 일부 기업들 실적이 조금 회복되면서 실적 추정치가 다행히도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LG엔솔이 실적 추정치가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PNT도 실적 추정치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대형주 단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 LG엔솔이 실적 추정치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LG엔션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10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150배 가까이 나오는데 이 부분 상당히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인 건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내년에 정상적으로 한 48배에서 40배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19배고요. 내년에 14배까지 떨어집니다. LG화학 역시도 지금 올해 실적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120배까지 올라갔다가 내년 정도 되면 18배의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을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300배 그리고 내년에 120배고요. 네,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연간 가이던스가 영업이익이 1000억에서 1500억이니까 아마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면 그래도 올해 하여튼 PER 그래도 한 거의 200배 가까이 될 것 같아요. 200배 정도 나올 것 같고 내년에 한 140배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매력적인 거는 양극재 단에서는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매력적입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밸류에이션 그 LG화학 제외하고는 올해 한 90, 한 중후반, 90배 후반, 그 다음에 내년에 한 42배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단으로 보시면 역시나 PNT가 작년 실적 기준으로도 7배 정도인데 올해 지금 작년보다 그 떨어지지 않는 실적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PNT는 계속 올해하고 내년에는 모두 10배 미만으로 보고 있어요. 9배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PNT가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을 받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게 말씀드렸던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한 40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주전자재료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30% 이상 개선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27배 정도까지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LG엔솔이 요거 표 가져왔는데요. 올해는 아마 연간으로 매출단에서 한 자릿수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이 기대가 됩니다. 내년에 한 29조에서 30조 매출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내후년 정도 되면 한 38조에서 한 40조까지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올해는 흑자 전환의 목표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영업이익 1조 8천억 정도 예상하고요. 내년에 3조 3천억, 27년이 폭증할 것 같아요. 5조 2천. 그래서 사실은 올해부터 실적이 개선돼요.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면서 PER이 말도 못하게 비싼데 지금 200배가 넘는다고 여기 나오는데 아마 연간으로 치면은 150배 아까 말씀드렸죠. 150배 후반까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개선되는 폭보다 내년에 개선되는 폭이 더 크다고 말씀드리고요. 영업이익 달에서는 계속 2배씩 성장하는 그림을 봐요. 왜냐면 이 숫자가 달라지죠. 1조 8천억, 3조 3천억, 5조 3천억 이렇게 커진다 말씀드리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실적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왜냐면 철강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나 되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올해 잘하면 2조 8천억 정도 나올 것을 보고요. 원래 정상적으로 포스코홀딩스의 영업이익은 3조 5천억에서 한 4조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조 5천억이 회복되고 27년 정도 돼야지 한 4조 사이즈를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올해도 적자를 면치 못할 것 같고요. 내년 정도 돼야지 흑자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6,500억대 흑자고 2027년도에 1조 한 7천억대. 그래서 아마 27년도 돼야지 원래 정상적으로 삼성 SDI가 내던 영업이익 나올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흑자 전환했죠. 그래서 올해는 570억대를 예상하는데 요거 잘 달성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상적인 포스코홀딩스가 원래 봤던 영업이익은 내년 예상합니다. 내년에 1,800억대, 27년에 3천억대를 예상하면서 27년도가 되면 완전히 정상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 보시면 삼성 SDI도 27년 돼야 1조 8천억대 영업이익 나온다는 거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내년까지도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에코프로비엠 볼게요. 원래 에코프로비엠 2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올해 450억 예상했는데 지금 100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500억, 27년도에 3200억으로 에코프로비엠도 완전히 정상화되는 거는 27년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분기 실적 나온 걸로 연간 추정을 잡은 거기 때문에 3분기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이 실적 추정치는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다음 대주전자재료 말씀드릴게요. 대주전자재료는 실제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미스 안 났습니다. 한 자릿수 정도 미스 났고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시장에서 예상한 수준이 28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요. 내년에 여기도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내년에 한 440억, 매출단에서는 한 3천억대 중반을 예상을 하고요. 27년도 정도 되면 대주전자재료도 매출 한 4천억 사이즈, 영업이익은 500억 이상의 사이즈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셀단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개선폭이 가장 크고 안정적으로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단에서는 역시나 에코프로비엠 쪽보다는 LG화학이나 포스코퓨처엠 쪽의 실적 개선세가 더 안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 밑단으로 보면 역시나 실리콘 음극재의 대주전자재료가 실적이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관심 종목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네, 2차전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대장주인 시가총액 1등인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흐름이 꺾이는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상향하는 추세로 바뀌는지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전히 2차전지 단에서는 아직 시장의 초입 국면에 있는 실리콘 음극재에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리콘 음극재가 전체 음극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딱 10%가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폭풍 성장하는, 말 그대로 시장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딱 초입 국면이 바로 시장 점유율 10%가 됐을 때인데, 과거에 흑연 음극재가 100%였다면 그 100% 시장에서 실리콘 음극재가 1% 들어왔습니다. 그게 3%가 됐고요, 5%가 됐고요, 이제는 1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리콘 음극재가 아직도 성장하려면 시장의 초입 단계로 보고 있고요.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실리콘 음극재가 비싸서 못 샀는데 실리콘 음극재는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가진 않아요. 이제 각 회사,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들의 높은 생산성 혁신, 그 다음에 원가 절감으로 실리콘 음극재의 가격은 앞으로 3년 안에 절반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실리콘 음극재가 굉장히 충방전 효율이나 속도가 빠르고 좋습니다. 기존의 흑연보다 실리콘 음극재 충방전이 월등히 성능이 좋아요.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실리콘 음극재를 100% 다 안 써도 돼요. 조금만 섞어도, 흑연의 실리콘 음극재를 1%만 섞어도 충방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 흑연만 다 쓰지 말고 실리콘 음극재 1%만 섞어보자 해서 처음에 1% 섞다가 야, 이거 조금 더 섞어보자, 3% 섞자, 야, 이거 조금 더 섞어보자, 5% 섞자. 그래서 그렇게 계속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실리콘 음극재를 처음에 1%에서 시작했다가 7%까지 늘어났습니다. 7% 늘어나는 차종이요, 이제 3대에서 5대, 그러니까 7%까지 늘어난 차종이요, 이제 3종에서 5종이에요. 내년에 10종으로 늘어나고요, 27년에는 20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7%보다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더 싸져서 10%를 섞을 수 있다? 그러면 흑연 덜 쓰고 실리콘 음극재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쓰일 거예요. 왜? 반도체에도 쓰이거든요. IT 기기에도 우리가 충방전, 그러니까 태블릿 PC, 노트북, 그 다음에 휴대폰 다 충전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실리콘 음극재 씁니다. 거기는 들어가는 양이 적으니까 100% 써요. 그냥 자동차,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처럼 5%, 7%, 8% 이렇게 안 섞고요, 100% 풀 실리콘이라고 그냥 풀로 다 씁니다. 100%. 그래서 앞으로 IT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도 쓰인다? 전기차에도 쓰이는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비율이 많아지고요. 아마 당장 내년 정도 되면 대부분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가는 비율은 8%에서 많게는 10%까지 커질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야, 실리콘 음극재 좀 불안한 거 아니야? 당연히 실리콘 음극재도 문제점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충방전 할 때 부피가 팽창해가지고 스웰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구조적인 안정성의 리스크 요인으로 봤는데, 그거를 실리콘 음극재에 탄소 나노튜브 CNT 도전제를 섞어서 충방전 현상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에 이종 금속, 마그네슘이라든지 이종 금속을 섞어서 충방전 효율과 안정성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리콘 음극재의 문제점도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리콘 음극재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자동차와 IT 부품 쪽에 쓰일 거로 보고 있고요. 여기도 중요한 거,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가 되게 없어요. 굉장히 국내랑 일본 업체, 중국 업체 다 합쳐서 6개, 7개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에서 중국 걸 안 쓰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원래 테슬라에도 중국산 실리콘 음극재를 썼습니다. BTR이 어마어마한 큰 회사거든요. 중국 1등 음극재 회사예요. 실리콘만 하지 않아요. 흑연도 해요. 근데 BTR 거를 테슬라가 쓰다가 이제 중국산 음극재, 중국산 전구체, 중국산 동박 쓰는 순간 자동차 보조금을 못 받고, 자동차를 미국에서 지어서 짓는 보조금이 AMPC라고 첨단 생산세액 공제인데 그 보조금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테슬라의 배터리를 납품하는 파나소닉이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전에 야, 그 중국 거 BTR 거 다 빼, 대신에 한국 거 알아봐 해서 한국의 대주전자 재료가 테슬라로 드디어 들어간 겁니다. 근데 다 보고 있겠죠. 스텔란티스도 보고 있을 거고, BMW도 보고 있을 거고, 폭스바겐도 보고 있을 거고, 아우디도 보고 있을 거고, 또 어디가 보고 있을까요? 도요타, 혼다, GM 보고 있겠죠. 야, 이거 중국 거 썼다가는 보조금 못 받겠네. 그래서 아마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하는 차종, 테슬라의
배터리 파나소닉이 중국 BTR 거 안 쓰고 대주전자 재료 거 쓰면서 다른 완성차 업체들한테도 대주전자 재료 실리콘 응급제가 상당히 많이 쓰일 가능성이 있고 실제 대주전자 재료 쪽에서도 다양한 고객사로 납품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파나소닉 테슬라가 공급됐으니까 이것도 재미난 게 테슬라에 납품하는 실리콘 음극재 첨가 비율이 3%밖에 안 된대요. 이게 점차적으로 저는 5%, 7%까지 올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테슬라가 일단 안정성 측면으로 봤을 때 3%로 먼저 일단 테스트한 것 같아요. 5%, 7% 올리면 당연히 대주전자 재료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70%를 중국의 BTR이 차지하는데요. 이 BTR이 반덤핑과 관세를 부과될 경우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음극재의 가격 경쟁력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 파나소닉이 발빠르게 대주전자 재료 실리콘 음극재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 실적 나쁘지 않았는데 그냥 2차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다 조정받으니까 이 회사도 대주전자 재료도 주가 그냥 같이 동반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도 또 못 올랐어요. 왜? 리튬 가격 올라가는 거랑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왜냐면 대주전자 재료는 실리콘 음극재는 리튬이랑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양극재 올라가는 회사들 에코프로비에 포스코 퓨챔, LG와 리튬 가격 올라가니까 양극재 판가 전이하는 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주가 모멘텀에 연관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실리콘 음극재 적용 차종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적용 차종에 들어가는 실리콘 음극재 비율도 늘어날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이 회사가 실리콘 음극재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2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회사 앞으로 전체 매출에 이 회사 대주전자 재료 실리콘 음극재의 매출은 전체 매출의 최소한 70%까지 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질 건데 그럼 매출이 2배씩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올해 2분기 실적도 실리콘 음극재가 역대 최대 분기 매출 나왔고요. 연간으로도 실리콘 음극재가 올해는 650억, 내년에 1200억, 27년에 2000억. 그러니까 그냥 2배씩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27년도 정도 되면 전체 매출에서 실리콘 음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재미난 게 이 형광체 사업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LED 관련된 건데 여기에 매출이요. 중국의 BYD가 매출처입니다. 그래서 중국 BYD 차가 잘 팔리면 대주전자 재료의 형광체 사업부가 잘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형광체 사업부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다만 BYD가 약간의 차종 변경이라든지 BYD가 생산 라인에 어떤 약간의 단계적으로 약간의 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2분기 실적이 나빴는데 다시 3분기부터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 BYD가 잘 팔리면 대주전자 재료가 또 수혜를 본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는 원래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캐시카우는요. MLCC 전도성 페이스트라는 IT 기기에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MLCC 전도성 페이스트가요. 삼성전기 주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삼성전기 주가가 지금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기도 IT 제품에 들어가는 MLCC 뭐죠? 적층 세라믹 콘덴서. 요거를 완전히 이제 자동차 전장은 뭐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많죠? 뭐 이 최첨단 뭐 주차 후방 보조 시스템 뭐 아다스부터 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센서, 반도체 칩 이런 게 다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가 들어가거든요. 그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품이 MLCC 전도성 페이스트인데 삼성전기에 들어가는 MLCC 전도성 페이스트도 이 대주전자 재료가 하니까 당연히 여기도 실적이 좋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MLCC 전도성 페이스트도 잘 나가, 실리콘 음극재도 잘 나가, 형광체, BYD에 들어가는 형광체 사업부도 괜찮아. 그래서 그냥 꾸준히 그냥 이 회사는 전체 사업부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잘 성장하는데 실리콘 음극재라는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있다. 실리콘 음극재 앞으로 IT 기기에도 쓸 건데 지금 예상되는 거는 IT 기기 쪽에 퓨어 실리콘이라고 100%짜리 실리콘이 들어갈 건데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여기 애플 그 태블릿 PC나 애플 휴대폰 여기 지금 공급 가능성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의 최신 휴대폰이죠. 접히는 거 폴더블 폰에도 이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아마 대주전자 재료는 2차전지 업체들이 예를 들어 실적 때문에 꺾일 때 같이 꺾인다? 그러면 그거는 대주전자 재료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투자 기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장기 성장성은 변함이 없는데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주가가 꺾이는 거니까 그럴 때는 좋은 투자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2차전지 업체들보다 훨씬 실적 면에서 양호하고 실적의 회복 속도도 더 빠르고 매출 구조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갖고 있고 형광체 사업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 성장의 초입 국면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이 실리콘 응급제라는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3박자가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저는 3년 전부터 계속 대주전자 재료가 2차전지 회사 중에는 좀 제일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회사 꼭 충분히 공부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최근 주가 현황은 어떤가요? 네, 반도체는 딱 지수 평균 정도, 워낙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코스피 시총에서 4에서 5% 정도 나오기 때문에 딱 평균 정도 나왔고요. 평균 상승률은 연초 대비 29%입니다. 최고점 대비로는 40% 빠졌는데 최근에 하이닉스는 부진한데 삼성전자가 많이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기준으로, 목요일자 기준으로 35% 상승을 나타내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 넘게 차이 났는데 지금 1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이닉스가 최근 주가 빠지면서 45% 상승 나타내고 있고요. 연초 대비입니다. 연초 대비 하이닉스는 45.7, 삼성전자가 35%까지 올라왔습니다. 7만원대에 안착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단의 소재, 부품, 장비단에서는 역시나 이 스페타시스가 연초 대비 100% 넘는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가장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미코라는 회사, 그러니까 반도체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세정 그리고 코팅 하는 회사예요. 근데 굉장히 이 회사가 삼성전자 밸류체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많이 부각을 받으면서 한 107%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여기도 10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 깊은 게 장비 회사 중에 여기도 강력한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면서 삼성전자 아주 끈끈한 협력사인 원익 IPS라는 회사가 장비 회사인데 84%의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그리고 반대로 하이닉스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협력사라고 보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하이닉스 주가 좋을 때는 상당히 좋다가 연초 대비 10% 하락하는 수준까지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역시나 또 강력한 밸류체인으로 평가받는 한미반도체가 딱 그냥 연초 똑같은 주가 수준을 나타내면서 하나도 성장을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반면에 여기 보시면 솔브네일이라든지 그죠? 동진세미캠이라든지 TCK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지수보다 훨씬 초과 상승을 나타내면서 상당히 하이닉스 밸류체인과 삼성전자 밸류체인 간의 수익률 차이가 극명하게 좀 갈렸다. 근데 그럼 앞으로는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더 좋아질 거냐? 그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거보다는 좀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여전히 조금 더 주목해보자. 삼성전자가 계속 지금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테슬라 수주를 받았고요. 애플 수주도 받았습니다. 근데 테슬라 수주가 아마 2나노 최첨단 선단 공정에서 이제 수율이라든지 품질을 검증하기 시작하면 테슬라로 끝날 것 같지 않고 다른 빅테크들의 수주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조금 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최신 업황은 어떤가요? 네, 반도체는 제일 중요한 건 AI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AI 단에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공급이 따라오고 있냐?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AI 때문에 커졌던 HBM 가격을 비싸게 못 받는 현상, 그거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왜냐면 HBM은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제일 잘 만들고 있고 제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HBM이 사실 조금 우려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공급 과잉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못 들어가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마이크론도 캐파를 2배씩 늘리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캐파를 50% 이상씩 늘리고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는데 수요가 못 따라오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하이닉스의 HBM4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면 엔비디아 이미 시제품 테스트 끝났고요. 아마 올해 말 정도면 본격적으로 HBM4가 납품할 것 같은데, HBM4가요, 원가가 HBM3보다 40% 비쌉니다. 그런데 하이닉스가 아무리 HBM 관련돼서 엔비디아에 납품한 1등 업체라고 해도 무작정 가격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상되는 거는 아무리 하이닉스가 가격의 우선권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 HBM4 현실적으로 20에서 30% 싸게 내놓을 거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HBM4 제가 봤을 때 하이닉스가 많이 올려봐야 20% 후반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후반대를 올리는데 원가는 40% 올라간다? 그럼 그 10% 이상의 차이는 누가 부담하죠? 하이닉스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꺾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100%씩 성장하다가 가장 지금 워스트 케이스로 나온 거는 영업이익이 100% 성장하다가 10%밖에 성장을 못한다는 가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극단적이긴 해요. 근데
하이닉스가 100% 영업이익 성장하다가 30%밖에 영업이익 성장을 못한다? 그러면 그 부분 관련돼서 주가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실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이닉스가 기대하는 건 뭐냐? 바로 아식, 주문용 반도체입니다. 주문용 반도체도 HBM 엄청나게 씁니다. 그래서 HBM 수요가 올해 연간으로는 4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연간으로 40% 증가하는데 여기는 아식, 주문용 반도체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버린 AI라고 하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죠. 바로 대표적으로 중동 국가들이 이 소버린 AI 주권을 강조하면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그 다음에 쿠웨이트, 카타르 이런 회사들이 미국과 AI 동맹을 맺어가지고 2조 달러 넘게 AI 관련된 계약을 발표하고 빅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바로 그러면 오픈 AI, 오라클, 엔비디아랑 협업해서 AI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당연히 여기 HBM 쓰겠죠. 근데 HBM을 엄청나게 많이 쓸 건데 이 HBM을 그러면 이 소버린 AI 인프라 투자가 언제 본격화되냐? 얼마 안 걸립니다. 내년에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아식은 엄청나게 최근에 재미난 데이터가 있는데요. 구글이 2분기 실적 발표 때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토큰이란 개념을 좀 찾아보세요. 손품을 팔아서 검색해보세요. 토큰을 얼마 처리했냐? 4월달 기준으로 480조 개를 처리했대요. 480조. 토큰 처리량이요. 1년 만에 50배가 늘어난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요. 토큰 처리량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00조까지 늘어났대. 100조 개. 이것도 20조 개에서 1년 만에 5배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토큰 처리량이 늘어나면요. HBM에 고사양을 써야 돼요. 왜냐면 데이터 처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큰 처리량이 폭증하면서 아식이 HBM을 엄청나게 쓸 건데 HBM 쓰는 거를 아식 업체들도 최신 버전을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HBM4를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HBM4를 당장 내년에는 못 쓴다는 겁니다. HBM4를 아식이 쓰는 거는 빨라야 27년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의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올해 말부터 27년 초까지 만약에 아식이 HBM4를 빨리 안 써주면 이 HBM에 대한 엔비디아 수요만으로는 공백이 있다는 거고요. 근데 긍정적인 거는 레거시, 그러니까 D램 반도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가 사양이 공급이 CXMT, 중국 반도체 업체가 엄청나게 저가 떨이로 DDR4를 내놔가지고 그게 박살날 걸로 예상했는데 DDR4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레거시 공급 증가가 가격 상승을 둔화시킬 정도로 안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레거시를 생각보다 DDR4가 공급 조절을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DDR4가 예를 들어 버틴다? DDR4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중국에서 막 폭증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그럼 DDR4를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물량 때문에 DDR4 때문에 DDR5나 HBM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설비 투자나 공정 전환에. 그러니까 설비 투자 공정 전환이 생각보다 중국에서 DDR4 그냥 레거시나 저가 사양은 다 그냥 싹쓸이해서 가격을 다 박살내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레거시 수요. 그러니까 최신 사양 말고 저사양도 수요가 그렇게 확 줄거나 확 늘거나 하지 않고 조금 유지되는 수준으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시장에서 예상하는 가장 좋은 상황인 거예요. DDR4가 중국이 막 미친 듯이 만들어서 갑자기 가격 폭락해서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DDR5로 바뀌는 걸로 안정적인 구조로 간다는 거고요. 서버 중심의 DDR5 수요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드디어 DDR5는 레거시는 아니죠. 최신 사양이잖아요. DDR5 가장 지금 현재 나온 거 D램 중에 서버랑 PC 합쳐서 DDR5의 점유율이 50%를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CXMT도 바로 DDR4 말고 DDR5를 한번 정부에서 적극 육성해 줄 테니까 최신 사양 너네가 실패해도 계속 만들어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DDR5 중국에서도 시도하니까 DDR4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중국이 구조적으로 DDR5 전환 속도를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생각보다 서버랑 큰 축을 차지하는 게 일반 PC하고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스마트폰하고 일반 PC가 관세 때문에 1분기에 먼저 땡겨 쓴 수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일반 PC도 부진하고 스마트폰도 부진하다고 했는데 근데 이걸 고려해도 일반 PC나 D램 쪽, 그러니까 모바일 쪽, 휴대폰 쪽 D램 가격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안 떨어지고 하반기에 가격 상승을 오히려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정상 재고 수준까지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모바일이나 PC가 악성 재고는 일단 좀 많이 털었다. 악성 재고가 그렇게 크게 없다.
재고 상황 타이트하다 그렇게 보고요. 타이트한 공급이 그러면 실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면 구매력이 다시 새롭게 형성된다. 그래서 오히려 생각보다 이 컨벤셔널이라고 하는 레거시 쪽에서 가격이 뒷받침돼 주면서 상대적으로 일반 D램 쪽, 레거시 쪽에 강력한 시장의 압도적인 점유율 포지션을 갖고 있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당분간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최신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8월 12일까지 우리나라 전체 이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2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 중에 메모리 반도체하고 D램하고 낸드는 모두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하면서 1억 2천만 달러 D램 기록했고요. 낸드가 2,649만 달러로 계속 연초 1분기, 2분기, 7월달까지도 분기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는데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세 때문에 미리 땡겨 쓴 수요 때문에 가격이 꺾일 거 아니냐, 그 다음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 거 아니냐 했지만 실제 나온 수출 데이터는 잘 나와서 오히려 하반기에 대한 기대치가 더 올라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미국의 생산 시설을 두지 않으면 200%의 관세를 물겠다고 했는데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미 미국에서 칩을 생산하고 있고 제조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칩스 액트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는 오히려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가 최선단 공정에서 테슬라 그리고 애플의 수주를 받으면서 완전히 최선단 공정에서 글로벌 고객사 확보하는 경쟁력 회복을 증명하고 있고요. 기대감이 주가에 풀 100%로 반영되진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하이닉스보다는 계속적으로 삼성전자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밸류에이션과 실적은 어떤가요? 반도체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중에 제일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장이 워낙 밸류에이션이 쌉니다. 자,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밸류에이션이 내년 기준으로 11배 정도 26년 포워드 PR로 이게 HBM이 매출이 그렇게 막 폭증할 거라고 보지 않은 것 같아요. 하이닉스 6배입니다. 올해 기준으로도 6배고요. 내년 기준으로 6배.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니까 아예 그 윗단에 소부장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소부장도 잘 찾아보면 밸류에이션 싼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부장이 리스크는 있죠. 변동성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부장 단에서는 상승 탄력은 더 높죠. 가벼우니까 몸집이. 소부장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자, 반도체 밸류에이션 평균값이 올해 25배입니다. 내년에 16배인데 하이닉스가 6배니까 말도 못하게 싸잖아요. 왜냐면 하이닉스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50%씩 개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비쌌던 한미 반도체 밸류에이션이 PER 70배가 넘었어요. 근데 이게 30배까지 떨어졌어요. 왜? 주가가 박살나서. 근데 이익은 덜 박살났어요. 주가 박살나는데 이익까지 박살나잖아요. 밸류에이션은 안 떨어집니다. 주가 박살나는데 이익이 덜 박살났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떨어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볼게요. 리노공업 같은 거 28배, 25배? 그냥 평균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파크 시스템즈? 이런 거 계측 장비잖아요. 계측 장비. 연구개발 R&D에 들어가는 거. 오히려 39배, 31배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고 있네요. 그러면 파크 시스템즈의 계측 장비가 얘네만 만드는 건지 독점인지 글로벌 빅테크를 고객사로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독점 구조가 유지될 건지 그런 거 계속 봐야 돼요. HPSP가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독점이니까 마진이 영업이익률 50%씩 나면서 계속 프리미엄 밸류를 받다가 ST랑 경쟁사가 들어오면서 독점 구조가 깨졌어요. 특허에서도 졌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PR 밸류가 20배까지 빠진 겁니다. 물론 HPSP는 여전히 고압수소 어닝 장비 국내 1등 회사고 고압수소 어닝 장비 만드는 회사가 글로벌로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거지만 ST가 이제 시장 침투율을 뺏어오면 뺏어올수록 HPSP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PER 밸류에이션을 프리미엄을 줘야 될까? 아니면 오히려 밸류에이션을 할인해야 될까? 그런 걸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코미코 PER 9배예요. 싸죠. KC텍 10배예요. 싸죠. PSK 7배예요. 싸죠. 원익QNC 8배예요. 싸죠. 넥스틴 10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꺾이지 않는데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아서 왜? 여기 앞단에 이수페타시스 엄청 주목받았죠. 원익 아이패스 엄청 주목받았죠. 솔브레인, 파크 시스템즈, 동진 세미케 이런 회사들 앞단에 주목받은 회사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려져서 또 증권사가 커버하는 레포트도 없거나 또는 회사가 IR, 자기 회사들 소개하고 자기 회사들 홍보하는데
되게 소극적이거나 보수적인 회사들은 홍보가 안 되면 사람들이 알 길이 없는 거죠. 왜?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사람들이 그 회사에 대한 이익에 대한 기대값, 멀티플인데 멀티플은 사람들 관심이 많아지면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 올라가죠, 당연히.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싼 기업들도 소부장단에 있다. 그럼 그 소부장 기업단에 밸류에이션 싼 기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 실적이 다행히도 역성장은 아닌데 매출의 증가폭이 굉장히 둔화돼 한 자릿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업이익 단에서는 심지어 올해 작년에 32조 단에서 올해 29조 단으로 3조 이상 영업이익 감소도 예상하고 있어요. 내년에 좀 정상화되고 27년에 45조 예상합니다. 그래서 진짜 웃기죠. 하이닉스는 단일 반도체고요. 삼성전자는 휴대폰도 하죠. 그죠? 파운드리도 있죠. 그리고 가전제품도 팔죠. 자동차 전장도 하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있죠.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냥 반도체만 하는 하이닉스한테 영업이익이 뒤지는 거예요. 벌써 올해 역전됐어요. 28조 대 37조. 내년에 또 못 이겨요. 내년에 38조 대 42조. 그래서 27년에 다시 뒤집어집니다. 27년에 삼성전자가 45조, 하이닉스가 44조. 그래도 대단해요. 1조밖에 차이 안 나는 걸로 일단은 예상돼요. 이수페타시스가 올해 1,800억, 내년에 2,400억, 27년에 2,800억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고요. 한미반도체도 대단합니다. 영업이익이 올해 3,800억, 내년에 5,500억. 한미반도체 잘하고 있는 게 지금 하이닉스한테 하나비전이란 강력한 경쟁사 하나세미텍이 들어오면서 야 이거 하이닉스가 하나그룹한테 밀어주면서 이 TC본도 독점이었거든요. 그 경쟁 완전 뺏기는 거 아니냐, 팽당하는 거 아니냐 하이닉스. 그래서 발빠르게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으로 공급사를 변경하고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3,800억대 그 각 기업들의 히스토리를 공부해보세요. 엄청 재밌습니다. 2,500억대에서 3,800억대, 5,500억대, 6,600억대 이렇게 영업이익이 폭증하니까 주가 빠졌는데 이익이 받쳐주니까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지는 겁니다. 자, 한미반도체 봤고요. 리노공업 볼게요. 리노공업도 이 회사 보세요. 한미반도체도 마진이 좋은 회사입니다. 탑티어니까. 장비 회사 중에 거의 5,800억 중에 7,900억 중에 3,800억이니까 30% 후반대 영업이익이에요. 리노모 볼게요. 3,500억 중에 영업이익이 1,600억입니다. 여기는 영업이익이 47%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600억, 1,800억, 2,100억 이렇게 커지고요. 이 회사 레이저 마킹 업체인데 레이저 마킹 장비 업체인데 여기도 300억, 800억, 1000억, 1200억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큰 것들 보시고 시가총액 큰 것들 중에 마진율 잘 나오는 거 보시고 매출과 이익이 최소한 두 자릿수는 성장해야 된다. 그런데 주가는 사실은 매출보다 반영하는 거는 주가는 뭐의 함수? 이익의 함수.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도 너무 중요하지만 매출도 당연히 늘어나야 돼요. 근데 매출 이익 성장률보다는 이익이 커지는 회사, 이익이 10% 커지는 회사보다는 20% 커지는 회사, 20% 커지는 회사보다는 40% 커지는 회사, 40% 커지는 회사보다는 60% 커지는 회사.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익이 30%씩 성장하다가 50%씩 성장하니까 주가가 2배 같고요. 엔비디아가 이익이 50%씩 성장하다가 100%씩 성장하니까 주가가 막 4배 같고요. 그러면 아까 한미반도체 예를 들어 주가는 빠졌지만 영업이익이 2,500억대에서 3,900억대에서 5,500억대, 6,600억대로 간대요. 그럼 당연히 이거 뭐 매크로에서 금리를 인하하든 금리를 올리든 또 뭐죠?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든 한미반도체의 TC본더는 경쟁사가 하나비전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회사 하이닉스에 못 들어갔지만 요새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가능성도 얘기가 뭐 솔솔찮게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자체로 워낙 세메스라는 강력한 그 자체 있고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한테 좀 찍힌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데 왜냐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하이닉스가 안 들어가면 한미반도체가 고객사로 삼성전자 뚫으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기존 예전에 납품한 이력도 있고. 그럼 이렇게 이익이 급증하는데 주가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수페타시스 주가 100% 올랐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렇게 단순하게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가 100% 올랐는데 이익이 1,000억대에서 1,900억대로 올라간대요. 그리고 2,400억대로 올라간대요. 2,800억대로 올라간대요. 여기도 주가는 예를 들어 100% 올랐는데 매년 영업이익이 30%씩 개선돼? 그러면 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영업이익 같이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비싼 게 계속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이닉스
23조 영업이익 내는 회사가 갑자기 37조 돼, 41조 돼, 50조 돼. 계속 주가 20% 올랐는데 영업이익이 50% 돼요. 그럼 주가 올라간 거랑 영업이익 성장률 이렇게 키 맞추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매출 성장률, 이익 성장률, 영업이익이 맞은 일이거든요. 영업이익률, 그다음에 PER. 요거를 계속 체크하시는 거예요. 기업의 공시, 그죠? 3개월마다 분기 실적 나오죠. 그때 실적 체크하는 게 기본이죠. 그럼 기본 중에 기본이고, 매달 반도체 수출 데이터 나오죠. 아,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납품하는 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이닉스가 HBM 60%래. 그러면 대충 한번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야, 그 HBM이 그럼 D램에 속하니까 D램 매출의 60% 그달 수출 데이터 나온 거가 D램 매출 60%를 하이닉스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HBM 관련돼서, 아, 그러면 전체 수출 데이터 곱하기 0.6 하면 그게 대략적으로 하이닉스의, 뭐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내가 대충 계산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럼 곱하기 0.6 하면 하이닉스가 이번 달 수출 데이터에서 어느 정도 나왔구나. 아, 그럼 월의 수출량이 이 정도면 3개월이 한 분기니까 곱하기 3하면 하이닉스 분기 실적 내가 추정도 할 수 있네. 똑같아요. 삼성전자가 D램에 한 40% 정도 HBM 포함해가지고 전체 수출 데이터에서 삼성전자 데이터가 뭐 D램에 한 45%다. 그러면 D램 전체 수출량 나온 거에다 곱하기 0.4 하면 삼성전자 한 달 매출을 또 우리가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별 실적 체크하고 월에 나오는 수출 데이터 체크해가지고 내가 연간 계산해보는 거예요. 한 달치 구하면 곱하기 12하면 그게 연간 매출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D램 마진이 뭐 20% 후반, 하이닉스는 HBM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니까 D램 마진이 뭐 40%. 그러면 매출에다가 마진, 영업이익률 곱하면 그게 영업이익이에요. 네. 그러면 애널리스트처럼 구독자분들이 실적을 그냥 추정할 수가 있어요. 반도체만 그럴까요? 매달 미용의료, 화장품, 음식료 수출 데이터 엄청나게 나오죠. 그거 다 확인해요. 양극재, 2차전지는 양극재 매달 수출 데이터 나와요. 지역까지 굉장히 세분화돼서 나와요. 대구 수출 데이터, 포항 수출 데이터, 청주 수출 데이터, 울산 수출 데이터. 그럼 포항 포스코 퓨처, 대구 LNF. 그럼 그 수출 데이터를 곱하기 판가, 곱하기 가격, 매출은 간단합니다. P 곱하기 Q예요. 프라이스 곱하기 퀀티티. 그럼 매출 나오죠. 그럼 대략 양극재 마진, 정상적인 마진 받을 때가 5에서 6%지? 그럼 매출 곱하기 5에서 6%하면 영업이 계산됩니다. 그러면 진짜 애널리스트처럼 구독자분들이 숫자를 추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들을 해보시고 숫자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주식은 숫자를 모르고서는 절대로 성공하실 수 없습니다. 반도체 관심 종목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네, 반도체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에서는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조금 더 주가 측면으로 더 받을 모멘텀이 좀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를 테슬라와 애플 수주 받으면서 또 엊그제 기사가 났어요. 드디어 엔비디아 발로 HBM4 퀄 테스트 통과했다. 제가 그래서 전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쪽에 확인해 봤는데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 모멘텀이 엄청 주가에 반영돼 있다가 그게 시들시들하니까 빠지는 거고,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모멘텀이 빵 없다가 새로운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좀 관심 있게 보자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는 정말 대단한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많습니다. 진짜 국뽕이 차오를 정도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그냥 바로 빅테크, 바로 아마존, 바로 구글, 바로 테슬라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고요. 그런 대표적인 업체가 이스페타시스입니다.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 잘 나왔고요. 근데 구글 쪽으로 매출이 조금 꺾였어요. 그랬더니 뭐 이스페타시스 실적 나쁜 거 아니냐, 컨센 하회했다, 이런 얘기가 또 막 쏟아집니다. 냉정하게 까봐야죠. 구글 매출이 감소했던 거는요, 구글도 AI 가속기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죠. 그게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차세대 모델로 교체하면서 일시적으로, 당연히 라인 전환하면 기존 거 공급을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 감소가 나왔죠. 그런데 이 회사는 저수익성의 AI 가속기를 줄이고 이제 이 회사 구글 차세대 버전 앞으로 미친 듯이 양산할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통신 장비 회사들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에는 통신 장비가 필수입니다. 대표적으로 스위치라는 게 있고요, 라우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치나 라우터의 비중이 이스페타시스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스위치가 데이터 전송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고요.
스위치에 들어가는 거가 데이터 센터만큼 커지는데 스위치가 200GB 스위치에서 400GB, 800GB, 이제 1.6테라까지 나올 건데요. 현재 최고 사양 800GB 스위치가 바뀐 지 400GB에서 800GB로 바뀐 지 4, 5개월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 내년에는 다 800GB로 다 바뀔 거예요. 근데 800GB 스위치에 납품할 수 있는 기판 업체가 몇 개 없어요. 거기도 또 일종의 독과점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이 95%에 육박할 정도로 타이트해요. 왜? AI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는 기판도 쇼티지야. 스위치, 800기가 스위치에 들어가는 것도 쇼티지야. 물건 만들어서 족족 만들어서 팔기 바빠요. 근데 캐파가 부족해요. 그래서 캐파 증설했어요. 30% 이상. 그래서 캐파 증설한 게 5공장입니다. 신공장. 이 5공장이 미친 듯이 가동이 될 건데 그게 언제부터? 5공장 가동 시작한 지가 2개월도 안 됐습니다. 5공장이 10월 달에 100% 가동도 아니에요. 일부 가동밖에 안 돼요. 그러면 5공장, 신공장 매출은 11월 달부터 반영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수주가요, 매분기 최고 실적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북미 AI 가속기를 다 납품하고 있는데 주력은 구글입니다. 근데 구글이 만약에 우리 물량 조금 뺄게 그러면 아마존이나 메타가 우리 이수페타시스 기판 갖다 쓸게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일 큰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새로 고객사로 들어오고요. 아마존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존,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 4개 빅테크를 다 고객사로 가진 유일한 회사가 될 것 같고요. 경쟁사가 있습니다. 경쟁사의 주가 위치를 봤더니 전부 신고가예요. TTM 신고가, GC 신고가, WS 신고가. 그래서 봤더니 경쟁사들도 공격적으로 증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TTM이 말레이시아 페낭 공장이 고객사 인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만 업체들을요, 배터리처럼 미국의 빅테크들이 대만이나 중국 기판 업체 거 안 쓰려고 하고 있어요. 당연히 고객사 승인이 지연되면 그만큼 기판을 못 팔잖아요. 그럼 거기 누가 반사수혜를 보죠? 이수페타시스가 반사수혜를 보는 겁니다. TTM 공장이 페낭 공장 고객사 인증이 지연되면서 TTM은 4분기에도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5공장 증설이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실적 반영되면 5분기에 TTM이 고객사 인증 지연받은 물량까지 이수페타시스가 반사수혜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판 관련돼서 다중적층 기판이라고 기술적으로 지금 최고난이도 사양의 다중적층 기판을 신규 통신 아까 말씀드린 800기가 스위치나 AI 데이터 센터에 이 다중적층 기판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이미 적용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다중적층 기판은 또 일반 기존의 이수페타시스가 하는 기판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 쇼티지, 그러니까 경쟁 우위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쟁사들 현황, 가격 문제, 800기가는 400기가 스위치에 들어가는 것보다 기판이 2배에서 3배 비쌉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북미 빅테크들은 대만과 중국의 기판 업체들에 대한 의존도를 급격히 낮추고 있습니다. 생산 캐파까지 확정했죠. 그래서 계속 분기별 실적 최고치를 찍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밸류에이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배 중반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는 100% 올랐지만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다. 언제 그러면 투자 기회를 노리냐?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할 줄 알았는데 3번 인하할 줄 알았는데 2번밖에 인하를 안 해. 그리고 다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매크로 이슈가 잘 해결이 안 돼. 우크라이나가 영토 관련돼서 돈바스 지역 반환을 안 한다고 계속 버텨가지고 트럼프 시나리오대로 안 가. 그리고 트럼프가 파월한테 압박했지만 파월이 굴하지 않고 우리 금리 안 내릴 거예요. 예를 들어 완전히. 그래서 시장이 이 이수페타시스가 진행하는 AI 데이터 센터 이슈와 무관하게 떨어진다고 하면 이수페타시스 주가가 떨어지면 상당히 좋은 기회인 거죠. 근데 반대로 진짜 이수페타시스를 팔아야 될 때는 이수페타시스 빅테크 고객사들이 캐파를 사실은 구글이나 메타가 연간 캐파 가이던스를 2분기 실적 발표 때 올렸어요. 그리고 통신장비 탑티어인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랑 셀레스티카가 통신장비 실적 발표 때 우리 통신장비 싹 다 바꿀 거야. 그리고 연매출 가이던스 올릴 거야 했는데 그 계획이 틀어져가지고 통신장비 그럴 일은 없겠지만 800기가 써야 되는데 800기가 나중에 쓸게 라고 한다든가 빅테크가 AI 데이터 센터에 우리 저사양 기판 쓸게. 그렇게 구조적으로 이수페타시스가 진행하는 고사양의 고부가 칩을 들어가는 기판을 안 쓴다고 하면 그건 큰 타격이 있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는 빅테크를 가장 많이 또 가장 빠르게
빅테크 쪽으로 고객사를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반기에 가장 기대가 되는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달에는 더 재미난, 사실은 굉장히 좀 중장기로 봐야 될 산업은 저는 로봇 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로봇 산업이랑 또 최근에 주춤한 조선방산 원전 다음 달에 와서 또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제가 오프라인 강연 사업을 저 혼자가 아니라 4명의 파트너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서울에서 하고 있지만 지방에 계신데 뭐 강연을 최소한 뭐 20명 이상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지방 어디든 뭐 군단이든 면단이든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서울에서는 강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방 분들이 수혜를 못 받고 계세요. 그래서 지방 어디든 요청 주시면 강연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제가 국내 주식 파트 매달 강연 주제가 달라집니다. 요번에는 바이오 산업을 할 거고요. 다음 달에 또 다른 산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강연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선영 대표가 미국 주식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부영 이사가 비트코인,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여민 이사가 매크로, 한국 주식시장 전체 매크로 상황과 미국 주식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다뤄줍니다. 그래서 전부 섹터가 다르기 때문에 4명 강의가 다 값어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요번 달에도 8월 30일 날, 요번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안 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줌으로 하니까 지방분들도 얼마든지 참여해 주실 수 있고요. 아마 PD님이 고정 댓글로 달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12월 초에 4명의 파트너가 도와주고 저 단독으로 강연합니다. 12월 초에 단독으로 강연 진행하는데 그것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더 장소 큰데 좋은데 빌려가지고 단독 강연 12월에 진행하고요. 그리고 구독 모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당연히 올리지 않는 내용이랑 매일매일 시황, 업종, 산업, 기업, 그리고 뭐 외국인 기관 수급 차트까지 주식 투자 관련된 A부터 Z까지는 제가 매일매일 유료 구독자분들, 이름은 빌리언스 캠퍼스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란 유료 구독자분들과 매일매일 소통하면서 유료 구독 모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 오프라인 강연 댓글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지방 어디든 가고요. 요번에는 8월 30일 날 온라인으로 진행함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번 달에만 특별히 8월 23일 날 스탠드업 코미디 하시는 분들 초청해서 LSK 파트너스 문화의 밤이라고 스탠드업 코미디랑 그거 2시간 공연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2시간 동안 그냥 호프타임 맥주 마시면서 투자 관련된 다양한 얘기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댓글 달아주실 거예요. LSK 파트너스 문화의 밤이라고 스탠드업 코미디 관람하고 뒤에 호프타임까지, 여기서 다양한 투자 관련된 궁금하신 거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로봇하고 조방원, 조선방산 원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전략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달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